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1990년 수교를 맺은 이래 다양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안타깝게도 양국 관계는 냉각되고 말았죠. 우리나라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을 현재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야 한러 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러시아에서 오신 에바 씨와 함께 러시아와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판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영국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확대로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괴멸이란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진 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이 20일 시리아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시리아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하자 유럽연합도 해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앞서 유럽연합은 알 아사드 정권이 반군에 축출되면서 내전이 종식된 이후 시리아의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일부 제재를 해제했었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현직 시장의 최측근 2명이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전 멕시코시티 도심 대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시장 측 인사들이 타고 있던 차량에 10발 안팎의 총격을 가해 멕시코시티 시장 비서와 정책 자문관이 숨졌는데요. 멕시코시티 시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정계에서 영향력이 큰 선출직 공직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제3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대해 한 건당 2유로 약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작년의 경우 22유로 약 3만 4천 원을 넘지 않는 저가 소포가 약 46억 개, 하루 평균 1,200만 개 꼴로 EU로 유입되는데 이 중에 91%는 중국산이었습니다. 구글이 검색 내용을 AI가 요약해주는 방식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검색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도입한 AI 오버뷰를 AI 모드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 텍스트 입력 외에 음성과 영상 등 여러 미디어가 함께 이용되는 멀티모달 기능을 결합시켰는데요. 검색어 입력뿐 아니라 문장 입력과 후속 질문 등을 통해 AI 챗봇과 대화하듯 검색할 수 있고 AI가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웹상 정보를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해 종합적인 보고서나 심층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AI 모드는 당장 미국 내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다른 국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보 전진. 열보 후퇴. 네, 굉장히 많이 밀려난 거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에 전화 통화를 했지만 별 성과가 안 나오니까 네.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게 좌절했습니다.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굉장히 압박했어요. 네. 그래서 휴전안 안 받아들이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희망을 줬는데요. 이번 통화가 2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강경 모드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유화책이 등장을 해버렸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물러서겠다라면서 발을 뺄 가능성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의 불안감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사실 통화 전까지만 해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평화협상 국면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높았거든요. 네네. 이번 통화 결과로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유럽의 한 외교관이 한 걸음 나아갔다가 2걸음 아니 10걸음 뒤로 물러선 격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 영국은 통화 결과에 실망을 나타내면서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안에는 주요 7개국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피해서 석유를 몰래 운송하고 있는 유조선 189척이 포함이 됐고요. 러시아 군수 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기업, 개인들, 또 러시아 에너지 기업도 개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또 영국도 이제 자체 제재안을 내놨는데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무기 공급망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서 러시아 군사와 에너지, 금융, 정보 수집을 수행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이 동참해주지 않으면 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양보 없이 시간 벌기에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네. 또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레이테로비치 키이우 국립대 교수는 트럼프는 핵 보유국인 러시아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 정보기관이 이걸 매우 잘 분석해서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필요한 버튼을 능숙하게 누르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러시아에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네,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좁혀지지 않은 거리입니다. 양측이 좀 이 거리가 좁혀질 듯 하다가 또다시 멀어졌는데요. 협상 있는 곳이 있죠.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협상을 벌여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 고위급 협상 대표단을 철수시켰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실은 정부와 추가 협의를 위해서 대표단을 불러들였다라고 공식 발표를 내놨지만 이건 사실상 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일본 협상에서 이스라엘 인질들의 전원 석방 대신에 50일간의 휴전한 추가 영구 정전 협상안을 내놨는데요. 다만 하마스가 요구해온 2대 조건인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렇게 협상에 응했는데도 하마스가 계속 제안을 거부했다. 그래서 협상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하마스는 이건 전적으로 이스라엘 책임이다 라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이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하위급 협상팀을 보냈답니다. 결정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치 협상에 응하는 것처럼 일단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보내놓고 세계의 여론을 호도했다라는 얘기인데 하마스에 따르면 17일 이후로 실제로 아무런 협상이나 담판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동한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다시 강화한 상황인데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과 이스라엘이 그 협정에 대한 그런 협상, 재검토나 중단 조치를 지금 내놨고요. 네. 이 유럽연합이 그 무역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유럽연합은 이스라엘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네. 작년에만 이스라엘 교역의 32%를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날인 19일에는 캐나다와 프랑스도 그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구체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괴멸 전까지는 물러날 수 없다라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47만 명이 심각한 기아 상태에 놓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19일에 11주 만에 처음으로 구호 트럭 5대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하루에 500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500대가 필요한데 5대만 5대로는 뭐. 네, 들어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연금술사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철을 금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오. 자,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을 내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집권 2기 임기가 2029년 1월까지니까 그 전에 배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 체계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네. 아이언이 아니라 골든이라는 골든. 이름을 예,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과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다. 캐나다도 참여하기를 원하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완전히 구축되면 지구 반대편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물론이고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 역사상 최고 시스템인데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 첨단 순항 미사일까지 모든 것들을 공중에서 요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네. 요격 성공률이 100%에 매우 가깝다라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자,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총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4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지금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 패키지 법안을 통해서 250억 달러, 약 35조 원의 초기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 우주 기반 요격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인데요. 네. 이게 지상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 센서로 추적을 하고요. 우주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요격기가 상승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국 본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사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도 스타워즈라는 이름 아래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적들의 핵 미사일을 요격하는 구상을 추진하긴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기술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네. 중단이 됐는데 이 레이건의 유산을 이어가서 우리가 완성시키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줄이려는 자 그리고 커지려는 자. 네, 굉장히 상반된 건데요. 지금 세계 보건기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WHO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탈퇴 가능성을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네. 중국은 반면 대규모 추가 기부를 약속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WHO 연차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 세계 보건총회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총회에 보낸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 WHO는 비대하고 쇠퇴한 조직이라는 오.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축하 메시지. 그러니까요. 좋은 얘기를 하기 격려 마련인데 메시지. 예. 세계 각국의 보건부 장관들과 WHO는 우리의 탈퇴를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탈퇴에 동참하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각국의 보건장관과 외교관들은 침묵했다고 합니다. 자, 반면 중국은 WHO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이나 추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는데요. 네. 다자주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이다라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추가 기부가 확정이 되면 미국이 탈퇴한 이후 중국이 WHO의 최대 기부국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미국이 그동안 WHO의 최대 공여국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코로나19 대응에 미흡했고 중국에 대해서 편향적이다라는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지금 WHO가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서 2027년 예산을 21%나 삭감을 했고요. 회원국의 분담금을 앞으로 2년간 20%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규모의 기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미국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우면서 이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 있는 강대국이다 이런 모습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이번 그 기부금 확대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곳곳에서 미중이 네.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키워드 보수파 간의 자중질환. 일본의 보수 매체들에서 지금 네. 왕위 계승자를 여성으로 넓히느냐 마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대표 보수지 판매 부수가 가장 많은 곳이 요미우리 신문인데요. 네네. 지금 최근에 잇따라서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위해서 왕족을 확보해야 된다. 즉 지금은 남성 왕족이 낳은 남자로 왕위 계승자가 한정돼 있는데 네. 이걸 여성과 모계로 넓혀야 된다라면서 여성 일왕의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기사들을 연달아 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우 신문인 쌍케이가 요미우리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사설을 실었는데요. 요미우리 재현 분단을 초래 여성 계승은 금물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자 계승이고 왕족이 아닌 권력자에 의한 왕위 찬탈을 막아온 원칙이다. 여왕을 허용하게 되면 일왕의 정통성이 훼손돼서 왕족의 토대가 무너진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아까 요미우리 신문 제 그 이름을 직접 거론을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일본 언론 풍토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왕에 대한 찬반 갈등이 일본 보수 진영 안에서 격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네. 지금 보수 진영은 국민의 70% 이상이 여성 일왕을 찬성한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는데도 네네. 126대에 걸쳐서 이어온 왕실의 전통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을 포함해서 보수 진영 일부에서 지금 여성 일왕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왕의 대가 끊길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황실 전범의 규정대로라면 차기 일왕 후보는 현 나루히토 일왕보다 5살 아래인 올해 60세의 동생 후미토 왕세자, 네. 삼촌인 90세의 마사히토 친왕, 조카인 19살 히사히토 왕자밖에 없습니다. 3명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동생과 숙부는 다 고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조카인 히사히토 왕자가 유일합니다. 지금 나루히토 일왕은 외동딸 한 명밖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예. 이렇게 되면 조카 히사히토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 히사히토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일왕 후보가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래서 국회가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달 안에 왕족 수를 확보하는 대책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일왕은 나라의 상징이다. 현재 많은 국민의 가치관에 맞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네. 이제 찬성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다음 키워드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Z세대가 일부 이모티콘을 그 이전 세대보다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대 간의 디지털 오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예, 대표적인 게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래요. 우리는 받으면 네. 기분이 좋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젊은 세대들은 무시, 비웃음, 아이러니 등의 의미로 반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대 이상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는데 받는 Z세대는 이건 가르치려 들거나 냉소적인 사람 저는 이런 진짜 많이 보내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진심 어린 미소가 아니라 냉소적인 의미로 나한테 보낸 게 아니냐. 근데 동료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건 또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엄지를 척 치켜 세운 이모티콘도 네. 좋다라는 의미로 30대 이상은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도 많이 보내거든요. 네, Z세대 사이에서는 이건 대화를 빨리 끝나지
무시하자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일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면서 아주 반대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Z세대들이 내 또래들은 이런 거 절대 안 쓰는데 X세대는 항상 엄지 이모티콘 보낸다. 그래서 네, 상대가 나한테 화났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꽤 걸렸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도 많이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직장에서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 의사소통이 단절돼 있다는 게 이렇게 좀 비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러네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네. Z세대 직원의 74%는 디지털 상호작용에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이건 의사소통의 문제, 벽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꼽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10대들이 SNS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그 기성세대 의미랑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도 또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 10대들이나 Z세대는 네. SNS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성세대와는 다르니까 꼭 다시 한번 잘 살펴보라고 예. 지금 주의를 절대 당부했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었고요. 이모티콘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 예,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 느낌표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느낌표도요. 네, 그렇습니다. 느낌표도 한 3개씩 찍는데 안 되겠네요. 다음 키워드 세상에서 가장 힘든 브리핑. 자, 20일에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진땀을 흘렸습니다. 근데 예. 사실 레빗 대변인은 굉장히 거침없이 답변을 하고요. 기자들에게 오히려 면박을 주기로 유명한 대변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자들이 특별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아이들을 직장으로라는 연례 행사가 열려서요. 백악관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인 자녀 일부가 추첨을 통해서 기자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상대로 질문을 받는 모의 브리핑을 해주게 된 건데요. 네. 13분 동안 20개가 넘는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정말 많네요. 미취학 연령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지만 네. 질문이 날카로웠는데 한 아이가 가장 싫어하는 매체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질문이죠. 이 거침없던 대변인이 네. 3초 이상 망설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그때 다릅니다라고 겨우 답변을 내놨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는 5명 중에 누굽니까? 이런 아이고, 질문이 이거 들어왔는데 아주 논란이 될 만한 질문인데요. 고루고루 모두를 사랑합니다라고 답변을 회피해갔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지금 미국의 국경 상태가 어떠냐? 트럼프가 재집권한 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고했나?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대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런 이거 질문이. 약간 부모님이 시크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마다 대변인이 그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네. 연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지니까 곤란한 웃음을 여러 번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대한 질문 평소에는 잘 못 받는데 이런 게 나왔대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누굴 가장 좋아하나요? 그랬더니 궁금하네요. 당연히 자기 스스로를 꼽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일 것인데 집무실 벽난로 위에 대형 초상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Bad English의 When I See You Smile 함께 듣겠습니다. Sometimes I wonder how I'd ever make it through this world without having you. I just wouldn't have a clue. 'Cause sometimes it seems like this world's closing in on me, and there's no way of breaking free. And then I see you reach for me. Sometimes I wanna give up, wanna give in, I wanna quit the fight. And then I see you, baby, and everything's alright. Everything's alright. When I see you smile, I can face the world. Oh, you know I can do anything. When I see you smile, see a ray of light. Oh, see it shining right through the rain. When I see you smile, baby, when I see you smile.
a touch of your hand can do. It's like nothing that I ever knew. Hey, and when the rain is falling, I don't feel it, 'cause you're here with me now. I wanna look at you, baby. It's all I'll ever need. It's all I'll ever need. When I see you smile, I can face the worl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윤어게인,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면서 이는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이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주기현 부장판사를 향해 양심이 있다면 재판에서 스스로 손을 떼고 법원과 공수처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나란히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에 영향받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출동했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꼬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어제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언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건넨 고가의 샤넬 가방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모 행정관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에바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그럼 방송에 많이 나오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러시아에서 왔고 네. 이름은 에바가 이름이고 네. 지금은 이제 남편 성 때문에 이 씨가 돼서 이에바 이에바 씨시군요.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코노노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성은 또 코노노바고 아,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국제회의 통번역사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동시통역, 순차통역 다 하고 이제 번역도 하고 네 그러면서 활동하고 있고 그 한국 외대에서 지금 대학원의 학생들 가르치면서 네. 가끔 가다가 방송 활동을 아주 가끔 하고 있고 예.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까지 지금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전혀 생각 아유, 못 하실 걸요. 아마 유튜브로 아닙니다. 지금 함께 보고 아유, 계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약간 좀 이상하다. 이게 맞나? 발음이 너무 정확하시고 아, 말씀을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결혼을 언제 하셨다고요? 결혼은 15년 올해가 이제 10년 차. 네, 15년 결혼도 10년 차세요. 네. 와. 어쩌다 보니까 10년이 갑자기 강산이 변해야 되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안 변하더라고요. 네, 잘 웬만하면 변화가 전혀 없어요. 와, 이런 문화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는 게. 그러면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그럼 한국어 아이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기보다 네, 이제 제가 잠깐 네, 계셨어요? 초등학교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학교를 다 다니다가 이제 네. 중고등학교는 러시아에서 다니고 대학교 때 다시 나와서 대학교도 양쪽에서 어떤 인연이 있으셨을까요? 한국에? 원래는 이제 엄마가 그 음악을 전공하셔서 지휘랑 이제 음악사 전공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음악 뭐 그러니까 교사로 이렇게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그때 워낙 한 5살 때쯤이니까 네, 이제 네, 어린 딸을 좀 두고 오기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오게 돼서 네, 그렇게 배우게 됐고 일단 근데 제가 러시아에서 다니던 학교도 그 김나지움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예. 동양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영어- 말하면 외고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네, 그래서 뭐 심화 학습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한 한쪽 방향으로 심화 학습이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양어를 조금 심화 학습을 한다면 독일어, 뭐 불어 이런 식으로 그거를 골라서 선택을 해가지고 제2 외국어로 그렇게 공부를 하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예. 그 외국어를 제2 외국어로 영어랑 이제 같이 그렇군요. 배운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여서 그래서 네. 러시아에 돌아가서도 일단은 한국어 학습을 계속 해서 그나마 지금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어 자체가. 저는 지금 계속 뭔가 지금 인지 부조화라고 할까요? 말씀을 제가 좀 목소리 이렇게 돌아 앉을까요? 목소리로는 한국 분이신데 외모가 아니신 거가 자꾸 지금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몇 번 뵐 일이 있으시면은 그래도 그러니까요. 조금 익숙해지실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실 때도 한국어를 워낙 잘하셔서 아, 조교 비슷한 역할도 약간 네. 그게 선생님이 좀 도와주셨군요. 사실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게 거의 2005년 막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땐 당연히 BTS, 뭐 블랙핑크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렇죠. 사실 고등학교 때 그나마 구준표였는데 구준표도 거의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꽃보다 남자. 네, 꽃보다 예. 남자 저 혼자서 막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보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어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 교사 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뭐 텍스트나 이런 것도 사실 구하기가 그때는 뭐 인터넷도 잘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땐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텍스트나 이런 거를 저는 또 한국을 다녀온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뭐 작성을 해가지고 예, 선생님이랑 예. 같이 사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 뭐 푼 거를 제가 같이 채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그냥 같이 도움을 드렸었죠. 그럼 선생님한테. 그때랑 지금은 한국어, 뭐 한국에 대한 지금은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사실 학교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이게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직은 뭔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그렇게 크게 음. 생기거나 그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교나 아니면 네. 저희가 그 한국어 문화원, 뭐 한국교육원 이런 데가 있어요. 네. 도시들마다 이제 있는 데가 꽤 있는데 그런데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그냥 뭐 한국어 학과를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네, 네. 네. 그냥 이게 희소성이 있는 언어라서가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아니면 뭔가 관심이 궁금하고. 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진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네.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아. 한러 관계가 많이 달라져서요. 맞습니다. 일하실 때도 좀 영향이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한국 쪽에서 의뢰를 그러니까 네, 통번역 네. 의뢰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사실 그 참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정부와 관련된 그런 행사는 웬만하면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 실제로도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네. 올해가 또 수교 35주년이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네. 연도인데 네. 그런데
이런 상황만 아니면 많은 네. 행사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만 해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러시아어 토론 대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한국 학생들을 위한 이제 대학생들이랑 대학원생들을 위한 네네. 토론 대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도 보고 심사도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학생들도 계속 민간 러시아어를 부문에서?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이나 이제 문화 관련 그런 교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네. 예전에 비해서는 활발하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중앙아시아 쪽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그렇죠. 국가들이 많으니까 네. 그쪽이랑 조금 더 아. 많이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쪽도 사실 쉽지 이게 좀 않죠. 영향을 음. 안 받은 건 아니라서 네. 그럼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마지막으로 가보신 건 언제세요? 제가 공교롭게도 22년도에 아. 2월 초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엄마가 거기 네네네. 계시니까 그래서 엄마 뵈러 갔다가 돌아온 게 2월 초인데 갑자기 2월 말에 이렇게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네, 직전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여쭤봐도 분위기는 될까요? 이게 어머님이 근데 좀 사실 엄마가 아직 거기에 계시다 보니까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차원에서의 그리고 국민들 간의 그런 뭐 악감정이나 이런 네. 부분들은 사실 언론에서 전달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도 저희 학교 그러니까 저희 대학원생 중에서 또 우크라이나 학생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네네네.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친할머니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분들이시고 그래서 사실 이런 민족 간의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얽혀 있고 그 연이 굉장히 오래된 인연인데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은 제가 꼼소몰스크 나아무레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르- 아무르강이 이제 저희 그 극동 네. 쪽에 흥룡강이라고 네. 들어보셨을 텐데 흥룡강으로 좀 한국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거죠. 중국이랑 이제 또 그 국경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흥룡강이 흐르는 쪽에 제가 거의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데는 하바롭스크인데 태어난 데는 이제 꼼소몰스크 나아무레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무르강이라고 부르니까 뭐 아무르강에 있는 꼼소몰스크 이게 이제 지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 주로 그 전투기 그 막 수 SU 뭐 57, 네, 35 네. 이런 데를 이제 제작하고 뭐 그런 제조 군수산업의 어떤 공장이 있고 중심지군요. 그다음에 또 유리 가가린 공장도 있고 그것도 다 비행선 뭐 그런 걸 이제 제조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아요. 중요한 지역이네요. 네, 좀 전략적으로 아무래도 네, 전술적으로 네. 좀 중요한 그런 거점인데 네. 되게 도시 자체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이 살기에는 뭐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이 하바롭스크가 고려인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극동 쪽이다 보니까 사실 네. 한인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실 때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쪽으로 많이 넘어오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러시아에서 쭉 이제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뭐 2세대, 3세대, 4세대의 이제 고려인 분들이 많아지기는 하셨죠. 그래서 저희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아예 중앙아시아로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사할린 쪽에도 이렇게 좀 제일 많은 그 분포 지역이 아마 극동 쪽 저희 뭐 하바롭스크도 그렇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에도 많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동 지역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도 모스크바는 네, 그렇죠. 엄청 완전히 다르죠. 약간 예. 그쵸.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일단 거리 자체가 비행기로 7시간 거리니까 그러니까요. 시차도 6시간인가 이제 차이가 나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가본 적이 없어요. 모스크바 안 가보셨다고요? 러시아 분이신데 모스크바를 안 가보셨다고요? 한국 수도에서 저랑 살고 있지만 똑같으시네요. 그것만큼은 저희가 공통점이라서 그래서 저희 나라의 이제 수도는 안 가봤고 그 옆에 대한민국의 서울은 살고 계시고 10년 이상. 그래서 듣기로는 굉장히 근데 뭐 아무래도 수도다 보니까 약간 서울의 그 옛날 서울 사람들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그 서울 깍쟁이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약간 그런 좀 세련되고 조금 이렇게 업신 살짝
여기는 그 다른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그래도 수도 사람, 예, 수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 대단한 뭐 그런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또 실제로 가보면은 또 모르죠. 그래서 안 가보셨으니까. 안 가보셨으니까 느낌상으로 제가 그렇다. 가보지를 안 가보신 네. 저의 말로는 네. 그런데요. 예. 네. 근데 뭐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모스크바는 네. 러시아 사람들이 말하기도 조금 러시아와는 다른 국가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워낙 인프라나 이런 것도 굉장히 현대화가 너무나 잘 돼 있고, 그렇죠. 네, 삐까뻔쩍 그 자체여가지고 그래서 다른 도시와 모스크바와 이렇게 그 괴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언젠가는. 러시아가 진짜 워낙 넓다 보니까 못 가본 곳도 많으실 굉장히 거잖아요. 많아요. 네네. 거의 대부분 가본 곳이 오히려 한 세 도시? 네 도시밖에 안 돼요. 꼭 네.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뭐 모스크바랑 상트는 그냥 그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래도 인간적으로 러시아인인데 그래도 한 번은 주요 도시 네, 주요 중에 도시인데 제1도시, 네, 제2도시. 그래도 수도랑 약간 서울 부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가보고 싶은데 상트는 일단 예술의 저도 도시, 너무 가보고 싶은 백야 곳 뭐 중에. 이런 것도 맨날 사진으로만 보니까 너무 슬프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가볼 일이 있기를 바라고. 문화 예술의 중심지죠. 어떻게 완전 보면 네.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뭐 한국 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푸시킨의 이제 학교도 있고 예. 아무튼 네, 그런 곳이다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고 네. 거기 말고는 이제 바이칼 호수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네. 굉장히 유명한 담수호 중에 굉장히 깨끗한 걸로 유명한데 거기가 겨울에 네. 얼면 되게 예뻐요. 어는 그러니까 거의 투명하니까 그 얼음이 약간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비치는군요. 비치는 그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당연히 엄청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깨지진 않는데 네. 그 약간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거기서 아예 그 포토슛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그 비행기에서 봐도 이렇게 잘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이제 춥다 보니까 추워요. 네. 그래서 겨울에 가야지 예쁜데 추운 추위만 걸 잘 참고. 네, 뭐 비행기에서 보통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깥은 맑고 영하 뭐 35도입니다. 이런데요. 그래서 좋은 날씨구나. 이러고 바람만 많이 안 불면 이제 좋은 날씨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군요. 거기랑 그 다음에 그 야쿠티아라고 사하공화국 야쿠티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시들 중에 오이мя콘이라는 오이мя콘? 네, 네. 오이мя콘이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러시아에서 제일 추운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최저 기록이 한 72도인가? 그러니까 영하 72도요? 네, 영하 72도로. 그래서 거기가 가면은 그 날에 온도가 나와 있는 증명서 같은 거를 준대요. 방문증 같이 네. 이 날씨에 여기를 왔다가 뭐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최저 기온 뭐 50 평균 한 45도 50도 정도라서 5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학교도 학생들이 안 가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일 것 같아요. 보통 그러게요. 하바롭스크도 굉장히 춥거든요. 네. 그래서 영하 그래도 30도 정도는 그래도 그러니까 겨울에만 여름도 있어요. 여름이 있긴 해요. 제가 지금 네, 너무 놀란 1년 내내 여름도 있고 여름에는 30도 영상 30도로 올라가는데 아무튼 그래요? 네, 영하 30도 정도인데 그 온도만 해도 이미 코, 털, 뭐 눈, 털 다 속눈썹 같은 거 다 얼거든요. 뭐 여기 요즘은 막 서울 태양이 추워졌다 지고. 그래서 한 영하 20도 가까이 10몇 도에도 저희 막 맞아요. 너무 네. 추워서 못 다니겠는데. 한국 분들은 또 옷을 좀 덜 입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요? 완전 껴입고 껴입고. 뭐 모자, 뭐 목도리, 장갑 필수 그럼요. 막 이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와 있는 이 구간이 있잖아요 얼굴에. 네. 그래서 여기는 다 빨개지고 이제 얼고 막 이러는데. 눈도 너무 춥고 눈 동자도 추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감을 때 그래서 되게 따뜻하다가 다시 추워져요. 살짝 따뜻하다가 수져졌다. 그런 새로운 경험도. 근데 50도면 대체 얼마나 추울까? 그러게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러시아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시베리아가 가장 춥다. 예전엔 막 그랬거든요. 그쵸. 춥다 이런 생각만 드는데 러시아 여름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름 있어요. 여름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여름은 도시들마다 사실 다 여름의 다르겠지만. 그 길이가 조금 다르긴 한데 네네. 그리고 여름이 이제 아마 오이мя콘 쪽은 여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조금 아닐 거예요. 왜냐면 워낙 그렇죠. 이제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베리아 쪽을 제외한 네. 다른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소치 같은 경우는 그냥 제주도 느낌이라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고 그렇죠. 예. 올림픽 동계 올림픽 네, 했던 맞아요. 곳이죠. 맞아요. 네.
공교롭게도 갑자기 동계올림픽을 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여름이 아무튼 굉장히 아. 긴 그런 지역이고 그렇군요. 휴양지예요. 네, 완전. 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하바롭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여름에 한 영상 한 28, 뭐 27도 정도고 그럼 우리 여름이나 비슷해요. 비슷하네. 뭐 30도 넘어가지는 맞아요. 않지만 30도 정도일 때도 있긴 한데 아. 일단 습도가 한국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낮고 장마철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조금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 여름에 가시면 조금 쾌적하게 그래도 괜찮아요. 예, 약간 여행하실 수 벌레 이슈가 조금 있긴 한데 벌레 이게 벌레 예, 네. 벌레 살짝 쉽지 그래서 않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러시아 방문했다고 되게 예.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겨울에 안 와봤으면은 좀 와봤다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여름에 왔었어요. 아, 이게 예, 결혼식이 예. 이제 5월달이고 막 7월달에 이제 왔다 갔다 했어가지고 네. 이제 벌레 때문에 아무튼 약간 네, 좀 고생을 그러니까 저희가 소독을 한국처럼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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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근데 그것만 빼면은 사실 좋을 것 쾌적하고 같은데요. 예, 여름에? 뭐 이렇게 마실 것도 있고 거리에 끄바스라고 크바스. 끄바스가 발효 음료인데 네. 그 술 같은 거예요, 밀 그러면? 발효 그래서 약간 맥주 맛이 나는데 아. 무알콜이긴 하거든요. 아. 근데 아마 이제 그 며칠 됐냐에 따라서 조금은 도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이제 저희는 무알콜 음료로 그냥 인식이 되어 있는 아, 크바스. 끄바스. 근데 맥주 네. 맛이 나고 아무튼 되게 청량감이 좋은 그런 오. 네, 맛있어요. 그래서 네. 여름에는 이제 그 음료 마시면서 돌아다니거나 그냥 맥주를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크바스도 뭐 여름에 여름 좀, 음료, 네, 거의 아무래도, 여름에 네. 네, 좀 온도가 높아야 겨울에는- 발효가 될 맞아요, 테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걸 동대문에 네. 그 여름에 동대문에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요. 동대문에 이제 중앙아시아 거리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러시아 식당도 있고 해서. 네네네. 근데 맛이 약간 달라요. 달라요. 네, 그래서 그냥 러시아 현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드셔보시고 네. 약간 개념이 이런 느낌인가 보다 하고 이제 다시 러시아에 가가지고 비교를 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러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먹고 싶네요. 오늘 날씨가 딱 끄바스. 아, 그러니까요. 오늘 28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요. 인간적으로 지금 5월인데. 러시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문학이거든요. 아, 그쵸, 그쵸, 도스토옙스키 그쵸. 아까 푸시킨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쵸. 이 책의 이 저자의 책부터 읽어라. 그래야 러시아 문학을 제대로 알 수 있다 한다면 근데 워낙 역시 도스토옙스키. 뭐 도스토옙스키도 톨스토이? 그렇고 톨스토이도 그렇고 아니면 네.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살짝 비주류에 속하는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불가코프라고 불가코프. 불가코프의 그 거장과 마가리타 아니면 마스터와 마가리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약간 선과 악을 다루면서 한 1950년대쯤에 모스크바 배경으로 근데 또 갑자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대를 아무튼 시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그래서 약간 선한 악마의 상 뭐 이런 게 좀 나와요. 아무튼 되게 독특한 그 뭐 걸어다니면서 말하는 고양이도 나오고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불가코프의 네. 거장과 마가리타. 최근에 이 네. 작품이 또 러시아에서 그 영화, 그러니까 이 소설 원작의 영화가 나와서 영화도 네. 좀 크게 그래도 좀 꽤나 그 관람객 수가 좀 예, 높은 예. 그런 편에 속해가지고 엄마가 나중에 꼭 그거 봐야 된다고 언젠가는 아무튼 네. 그리고 이 작품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풍자스러운 그러니까 20세기 초가 네. 약간 풍자스러운 내용의 그런 소설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가 이제 좀 무너지고 이렇게 그 17년도 혁명 일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아무래도 줘가지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네. 일프와 페트로프 그러니까 두 작가예요. 네. 일프와 페트로프. 일프와 페트로프. 네, 일프라는 분, 그 다음에 페트로프라는 분.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12개의 의자 12개의 네. 의자. 그래서 뭐 12개의 의자라고 아무튼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검색을 해봤는데 네.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스포를 하면 그나마 짧게 스포를 하자면 그 12개의 의자가 세트예요. 근데 그 세트 안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원래 주인이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거를 그 의자를 약간 처분하고 나서 알게 돼가지고 다시 그 의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일어나는 뭐 그런 내용. 재밌겠는데요? 네, 그래서 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기꾼들도 약간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서 등장 인물들이
약간 주인공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되게 재밌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그다음에 조금 옛날 거는 이제 1842년도에 나온 그 고골 네. 고골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네. 고골의 죽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도 그게 이제 치치코프라는 네. 약간 그분도 좀 사기꾼이 좀 많은 그런 좀 인식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뭐 어디는 뭐 안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죽은 농노의 명부 같은 거를 사러 다니면서 아.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약간 재산을 불리는 예, 좀 차명 법법 계좌를 행위를- 만들려고. 네,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돌아다니는 그 지주분들이나 그 뭐 시골 관리들을 네. 또 묘사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풍자화 시키면서 네. 네, 그런 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어리석음이나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되게 재미있게 써놔서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뭐 아무래도 러시아어를 전공하신 분이면 그래도 푸시킨을 러시아어로 그렇죠. 푸시킨을 읽어보는 게 러시아어로요. 너무 잘 쓰는 작가님이셔서 그렇군요. 뭐 대문호이기도 하시고 네, 네, 이제 네. 6월 6일이 그 탄생일이고 그게 이제 러시아어의 날로 그래서 지정이 돼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정말 러시아어를 굉장히 잘 쓰세요. 예. 그래서 러시아어를 배워서 배워서 그거를 그 진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러시아어를 마스터했다고 보셔도 그렇군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만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근데 다른, 워낙 이제 예, 작가의 세계적인 작품들도- 분들이니까 예, 예. 그분들은 예, 네. 소개를 해주셔서 20세기 작품들이 워낙 그때 당시에 좀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번역이 안 돼 있거나 네. 번역이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좀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일프 페트로프도 그렇고. 네, 네. 네. 아 근데 러시아를 그렇게 읽어도 모르겠어요. 러시아를 이해할 수 있을지 이게 튜체프라는 시인이 러시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그냥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도 가끔 남편을 보면은 좀 이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한국 사람도 믿기로, 이성으로 네, 이해가 잘 어려우신. 와. 그냥 믿을게 이러고 그냥. 한 번 질문 드렸는데 끝없이 얘기가 나오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거의 네. 끝나갈 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꼭 하고 싶으신 일이시나 바라는 점 있으시면. 저는 근데 사실 이제 국제회의 통번역사라고 네. 하면은 좀 뭐 고위급 회담 통역이나 아니면 뭐 기업의 그런 이제 회의나 뭐 이런 걸 통역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네. 그런 것보다도 저는 사실 민간 차원의 좀 통역을 그래서 국민들 간의 그런 이해도와 네, 그런 네. 부분을 조금 높이는 중요하죠. 게 그게 어쨌든 나라를 만드는 거는 그 국민들이고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위에 분들보다 약간 아래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 예, 아무래도 오히려 더 위에 계시는 분들의 통역을 그리고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네,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러시아에서 오신 에바 씨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